고철로 중국 뺨 때린 똑똑한 대한민국. 여기는 갈라파고스 제도. 314척의 중국 불법 어선단이 갑자기 전부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것도 단 이틀 만에 말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국이 보낸 고철 덩어리, 배 한 척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이죠. 세계 최강 중국이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철을 받은 나라들이 줄줄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5억 달러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400억. 공짜 고철이 어떻게 2조짜리 대박이 되어서 돌아왔을까요? 이것은 한국이 짜놓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이 전혀 예상 못한 한국의 바다 전쟁. 지금부터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워드입니다. 영국 해군 정보참모로 30년간 복무했고 포클랜드 전쟁과 걸프전 작전 분석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현재 런던 국제해양안보전략센터 수석 분석가로 나토 19개국 해군 전략을 자문하고 있어요. 제가 분석한 해전과 해양 분쟁이 200건이 넘습니다. 노르웨이 해군의 잠수함 작전부터 그리스 해군의 에게해 순찰 작전까지 모든 걸 분석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남태평양에서 벌어진 일은 제 30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전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이상한 정보 하나였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서 활개치던 중국 어선 314척이 이틀 만에 전부 사라진 겁니다. 위성 추적 데이터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거대한 불법 어선단이 흔적도 없이 철수했다니까요.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서는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나토 해군 정보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이상한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해군 정보국장 장 피에르 뒤봉 제독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갑자기 철수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독일 해군 분석관 한스 밀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보낸 퇴역 군함 한 척이 그 해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 어선단을 몰아낼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파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배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화력 통제 시스템과 전투정보 체계까지 완벽하게 탑재된 실전용 군함을 넘긴 거였어요. 심지어 한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 교관들이 직접 가서 3개월간 실전 훈련을 시켰더군요. 저는 즉시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했어요. 한국이 페루에 기증한 울산급 고속함의 재원을 분석했습니다. 길이 102m, 배수량 1200톤급의 이 함정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하푼 대한미사일 8발과 76mm 함포까지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함정을 현대화시켜서 넘겼다는 사실이었어요. 레이더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통신 장비도 나토 규격에 맞췄습니다. 전투관리 체계까지 한국 해군이 실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이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무기 지원이 아니라 완벽한 군사 작전이었거든요. 한국이 조용히 바다의 게임 룰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영국 국방부에 근무할 때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무기를 팔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적 조건을 다는 게 일반적이죠.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 이후 칠레에 군함을 수출할 때도 엄청난 조건을 달았거든요. 프랑스가 대만의 라파예트급 함정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최고 사양의 군함을 넘기고 훈련까지 책임지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숨은 전략이었어요.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런던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는 한국 해군 대령 출신이었어요. 그가 제게 말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해양 질서 재편 프로젝트라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해양 패권을 견제하되 직접적 충돌은 피하는 완벽한 전략이었죠.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왔다고 했어요. 중국의 해양 팽창을 예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세계 해양 전략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배 몇 척 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양 패권에 맞서는 새로운 연합 체계를 구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새로운 해양 전략을 분석해서 알려야 했거든요. 보고서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혁명 해양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영국 해군성에서는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해양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죠. 미국 해군도 마찬가지였어요. 펜타곤에서 한국의 움직임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이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해양 전략 지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남미와 동남아의 바다는 한동안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직접 페루 리마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카를로스 바스케즈 장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어선 314척이 페루 연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공장선들이었어요. 하루에 수십 톤씩 물고기를 쓸어 담는 괴물 같은 배들이었죠. 바스케즈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3대째 지켜온 어장이 하루아침에 사막이 되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페루 어민 대표인 루이스 카스티우와의 만남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가족사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어장, 아버지가 물려준 어선, 아들에게 전해주려던 어업기술. 모든 게 중국 어선들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했어요.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인데도 중국 어선들이 버젓이 침범했어요. 그들은 밤에 조명을 끄고 몰래 조업하며 낮에는 공해상으로 도망쳤습니다. 현지 환경보호단체 대표 마리아 곤잘레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바다거북과 바다사자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요.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 남획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해 봤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해변에는 죽은 바다거북들이 떠밀려와 있었고 바다사자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뼈만 앙상했어요. 현지 가이드인 페드로 곤잘레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바다가 중국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요. 에콰도르 상황은 더욱 처참했어요. 어민 호세 로메로는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잡던 참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그의 아들도 아버지도 이제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정부의 항의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이 보유한 순찰선은 고작 6척 뿐이었거든요. 중국 어선단 300척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어요. 에콰도르 해군 참모장 라울 베르가라 제독과의 면담에서 그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우리 해군으로는 중국 어선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배도 크고 숫자도 많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뒤에 중국 정부가 버티고 있으니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였죠. 동남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지역 어민 대표 라몬 델가도는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바다를 중국이 빼앗아가고 있다고요. 베트남 남부 해안도 똑같았습니다. 응우엔 반투 어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와서 바다를 완전히 망쳐놨다고요. 물고기는 물론이고 산호초까지 파괴당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해양경찰청 부청장 레 반 투언과의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어선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요. 수십 척이 떼를 지어 침입해서 우리 어민들을 위협한다는 거였죠. 베트남 해양경찰이 접근하면 집단으로 포위해서 압박한다고 했어요. 이들 국가의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중국에 항의하면 경제 보복이 두려웠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면 중국이 더 화를 냈거든요. 국제법정에 제소해도 중국은 무시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도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중국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맺어봤지만 중국 어선들은 협정을 무시하고 계속 침입했어요. 저는 현지를 둘러보며 뼈저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바다도 영토도 지킬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침묵하고 있었고 약소국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방식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낮에는 공해상에서 대기하다가 밤이 되면 영해 안으로 몰래 침입했어요.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 식별 장치를 고의로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지 해양경찰이 접근하면 바로 공해상으로 도망쳤죠. 국경선 근처에서 줄다리기 하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척을 쫓아내면 10척이 다른 곳에서 침입했거든요. 현지 정부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더욱 교활한 건 중국 어선들의 조직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민이 아니라 중군사 조직 같았어요. 통일된 지휘체계 아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어선들에게 연락이 가서 집단으로 대응했어요. 현지 어민들은 이런 조직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힘의 균형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작은 나라들이 중국에 맞설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한국이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페루에서 만난 한 현지 어민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았는데 이제 바다가 우리를 버렸다고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어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중국 어선들이 모든 걸 쓸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5월 작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어요. 퇴역 예정인 울산급 고속함 3척을 남미 국가들의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이 선심 쓰는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울산급 고속함은 결코 고철이 아니었거든요. 1980년대에 건조된 이 배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충분했어요. 현대적 레이더 시스템과 대함 미사일까지 탑재한 실전급 군함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귀중한 자산을 공짜로 주는 걸까요? 저는 곧바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은 이 군함들을 완전히 현대화시켜서 넘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비는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했어요. 화력 통제 시스템은 한국 해군이 현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통신 장비도 나토 규격에 맞춰 업그레이드 됐고요. 심지어 대함 미사일까지 새 것으로 교체해줬어요. 이건 그냥 배를 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전투 시스템을 통째로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신 전투관리 체계까지 탑재했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함정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사양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화력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는 통합 전투 체계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에서 해군 교관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특수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팀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조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전 작전 술기부터 전투 상황 대응법까지 모든 걸 교육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교관단을 이끄는 김대영 대령은 한국 해군에서도 손꼽히는 실전 전문가였습니다.
서해 교전에서 북한 고속정을 격침시킨 경험이 있었고, 동해에서는 러시아 함정과의 대치 상황을 해결한 베테랑이었어요. 그 밑에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레이더 운용 전문가 이철수 소령 화력 통제 시스템 전문가 박민수 중령 전술 기동 전문가 정태호 소령 등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말이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본격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배가 페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리마 항구에서 본 그 군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겉보기엔 오래된 배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신형 전투 시스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몇 달간 작업한 결과였죠. 함교에는 최신형 다기능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전실에는 대형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시스템들이 가득했어요. 무기체계실에는 하푼 대한미사일 발사대와 함포 통제 장치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페루 해군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장비를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페루 해군 작전사령관 에두아르도 몬테로 제독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준 이 함정은 페루 해군 역사상 가장 현대적인 전투함이라고요. 심지어 페루가 보유한 다른 함정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한국 교관진이 도착한 거였어요. 이들은 페루 해군 병사들을 상대로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진행된 이 훈련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배 조종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전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까지 포함됐거든요. 한국 교관들의 전문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서해와 동해에서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실전 노하우였습니다. 저는 직접 훈련 과정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교관들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기본적인 항해술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전술 기동까지 모든 걸 가르쳤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어선 대응 전술이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중국 어선들의 행동 패턴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도망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응 전술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김대영 대령이 페루 병사들에게 가르쳐준 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피 기동 패턴과 그에 대한 대응법, 어선들 간의 통신 방식과 이를 차단하는 방법, 집단 포위 전술에 대한 돌파법 등이었어요. 페루 병사들도 처음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 어선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죠. 하지만 훈련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훈련 막바지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침입했다고 가정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였어요. 페루 병사들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한국 교관들도 만족해했어요. 이제 정말 실전에 투입해도 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정말 페루를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의심의 눈초리도 존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경계했고, 내부 회의론자들은 고철 군함으로 뭘 할 수 있겠나며 비웃었습니다. 저 역시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훈련 한 번 받은 병사들이 제대로 작전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비웃음을 무시한 채 묵묵히 작전 매뉴얼과 훈련 계획을 실행해 갔습니다. 페루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어요. 야당 의원들은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좌파 정치인들은 이것이 신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이 페루를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페루 국회에서는 연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대표 마르코 아기라르 의원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페루의 주권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클 거라고 경고했어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여당 대표 루이스 가르시아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페루의 바다를 지키는 게 주권 침해냐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어선들이 페루 영해를 침범하는 게 주권 침해라고 맞섰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루 최대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는 사설에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며 한국이 나중에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한국을 지지했어요. 페루가 자주적으로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한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어민조차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중국 눈치 보지 말고 확실히 대응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페루 최대 교역국이었거든요.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어민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페루 어민연합회 회장 페드로 벨테스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어요. 중국 어선들 때문에 어업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되는 것도 걱정이라고요. 페루 수산물의 3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의 진정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선의로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숨은 목적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중국의 반응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한국에 항해 성명을 보냈어요.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정례 브리핑에서 강하게 비난했어요. 한국이 남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중국 국영 언론들도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환구시보는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이 지역 패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죠. 신화통신은 한국의 군함 기증이 지역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의 항의에 대해 공식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계획대로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어요. 한국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태도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진짜 의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어요. 반면 다른 이들은 한국이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공개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약소국의 해양 주권을 돕는 것은 긍정적이라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어요.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두렵지 않으냐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정말 확신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현지에서는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페루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외무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했지만 국방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외무장관 구스타보 메사 콰드라는 신중론을 폈어요.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며 성급한 결정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국방장관 호르에 차베스는 강경 입장을 보였어요. 페루의 영토 주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됐어요. 페루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갈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나이든 세대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중국과 맞서서 얻을 게 있느냐는 걱정이었어요.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과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새벽 5시였어요.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 중국 어선 50여 척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불법 침입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이 기증한 군함포스 1호가 그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페루 해군 병사들이 한국 교관들에게 받은 훈련을 실전에 적용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위성 데이터와 현지 통신을 통해서 말이죠. 포스 1호의 대응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따랐어요. 먼저 무선으로 경고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페루 해군이다. 즉시 영해에서 벗어나라고요. 중국 어선들은 처음엔 무시했어요. 늘 하던 대로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포스 1호는 달랐어요. 경고를 무시하자 즉시 근접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어선단 한복판으로 과감하게 진입한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페루 병사들은 침착했어요. 한국 교관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준 훈련 그대로 했습니다. 정확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며 압박했어요. 포스 1호의 함장인 카를로스 펠리페 중령은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위압감을 조성했어요. 동시에 한 포를 중국 어선들 쪽으로 돌려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전문적인 대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페루 해군의 무선 통신도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중국 어선 대장 여러분, 이곳은 페루 공화국 영해입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라 즉시 영해 밖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까지 명확히 제시하며 경고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몇 척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포스 1호가 계속 압박하자 전체 어선단이 움직였어요. 1시간도 안 되어 50척 모두가 영해 밖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군사 전문가 경력에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무력 사용 없이 순전히 기동과 압박만으로 상대를 후퇴시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지 어민들이 포스 1호를 환호하며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바다를 지켜낸 거였어요.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서 조업하던 페루 어민 루이스 몬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 바다가 돌아왔다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조업하던 이 바다를 중국 어선들이 빼앗아갔는데 이제야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페루 언론들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의구심을 품던 기자들도 이제는 찬사를 보냈어요. 페루 해군이 드디어 바다를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 코메르시오는 일면 톱 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페루 해군 역사적 승리, 중국 어선단 완전 퇴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지원으로 페루가 해양 주권을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었거든요. 과연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전략이 계속 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현지에 미친 파급 효과는 대단했어요. 페루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중국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페루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페루 해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영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다른 남미 국가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에콰도르와 칠레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방장관 루이스 레알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한국의 군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한 거였죠. 칠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레 해군 참모장 후안 안드레스 데 라 마자는 한국 해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은 곧 동남아에도 전해졌어요.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도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 델핀 로렌자나는 공개석상에서 한국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발언했어요. 베트남 해양경찰청장 응우옌 반손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페루 정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성과가 나오니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외무장관 구스타보 메사 콰드라도 한국에 감사 인사를 보냈어요. 그동안 중국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늘 위기를 동반합니다. 중국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2023년 9월 중국은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제적 보복부터 시작했어요. 페루산 구리 수입을 대폭 줄였습니다. 중국은 페루 구리의 최대 수입국이었거든요. 이 조치로 페루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구리 가격이 급락하면서 페루 광산업체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남부구리공사 같은 대기업도 타격을 받았어요. 수천 명의 광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어요. 중국과 맞서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경제부 장관 알렉스 콘트레라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페루 GDP가 2%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업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바다에서 벌어졌어요. 중국이 민병대 성격의 선박들을 대거 투입한 겁니다. 이들은 어선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중군사 조직이었어요. 해상민병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죠. 이들은 기존 어선들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페루 해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해상민병 선박들은 일반 어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선 통신 장비가 군용 수준이었고 선원들도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선박에는 소형 무기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9월 23일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 해상민병 선박 100여 척이 갈라파고스 제도로 몰려온 거예요. 이번엔 단순한 조업이 아니라 명백한 영토 도발이었습니다. 포스 1호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100척의 선박을 상대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였거든요. 중국 해상민병들은 포스 1호를 포위하려 했습니다. 집단으로 접근해서 위협하는 전술이었어요. 페루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국가안보회의였어요. 외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타협을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을 키우면 페루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반면 국방부 장관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 영원히 중국의 눈치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오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경제적 타격과 국가 주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어요. 추가 군함 지원과 함께 한국 해군 고문단 파견을 제안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페루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페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루 정부로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한국 제안을 받으면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거부하면 중국의 압박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한국 전략의 진짜 시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끝까지 페루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고 말까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은밀히 한국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각국의 해양 주권을 존중한다고 발언했어요. 이는 간접적으로 페루를 지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 편을 들었어요. 러시아 외무부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루 국민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성세대는 신중론을 폈어요.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과 맞설 가치가 있느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리마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어요.
한국 지지 시위와 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결국 페루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의 선택이 남미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어요.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외교적 고립까지 시도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남미 국가들에게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페루와 거리를 두라고 요구한 거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큰 나라들은 중립을 지켰지만 작은 나라들은 중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페루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가 더욱 소중했어요. 한국만이 페루를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새벽 4시였어요. 중국 해상민병 선박 200여 척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 도발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페루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추가로 지원한 군함 2척이 도착해 있었거든요. 포스 2호와 포스 3호였어요. 그리고 한국 해군 고문단도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페루 해군과 완벽한 작전을 준비했어요. 한국 해군 고문단장 김대영 대령은 페루 해군 참모들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중국 해상민병의 전술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했어요. 3척의 함정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3척의 한국산 군함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중국 선박단에 접근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상 작전이었어요. 포스 1호가 중앙에서 지휘함 역할을 했습니다. 포스 2호와 3호는 양옆에서 협공 태세를 갖췄어요.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완벽한 삼각 편대였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당황했어요. 이런 전문적인 대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페루 해군의 무선 경고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문적이고 단호한 어조였어요. 여기는 페루 해군 작전사령부다 즉시 영해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국제법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했어요. 중국 선박들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페루 함정들의 움직임을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척의 함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압박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포스 1호에서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겁니다. 물론 공중으로 쏜 경고 사격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76mm 함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엄청난 포성이 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즉시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페루 함정들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해 경계선까지 완전히 밀어냈어요.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작전이었어요. 2시간 만에 중국 선박 200여 척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상 작전이 아니라 완벽한 전략적 승리였거든요. 페루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리마 시내에서 자발적인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맞서 승리한 거였거든요. 시민들은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함께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한국에 대한 감사 구호를 외쳤습니다. 페루 대통령은 긴급 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페루는 더 이상 어떤 나라의 괴롭힘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의 우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미국은 즉시 페루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페루의 승리를 축하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에콰도르와 칠레에서 연이어 한국의 군함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콜롬비아와 브라질도 한국과의 해군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군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산 군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페루 정부가 한국에 정식으로 군함 구매 의사를 밝힌 거예요. 이번엔 기증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철 군함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마케팅 전략이었던 거죠. 무료 체험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유료 고객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런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무기 수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그 이후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해양 전략이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2023년 말부터 한국에는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페루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산 군함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거였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동남아 국가들이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군함 구매를 제안했어요. 필리핀 국방장관 델핀 로렌자나는 한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페루 모델을 필리핀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베트남도 한국과의 해군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차관 응우옌치 비는 하노이에서 한국 국방부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어요. 한국산 함정 도입과 함께 기술 이전까지 논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한국산 함정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 해군 참모장 모하메드 이무란 제독은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를 둘러보며 기술력에 감탄했다고 했어요. 남미에서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에콰도르가 한국에 5억 달러 규모의 함정 구매 계약을 제안했어요. 에콰도르 국방장관 루이스 레알은 한국 방문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루의 성공을 보고 우리도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요. 칠레도 7억 달러 상당의 해군 현대화 사업을 한국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는 이미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브라질까지도 한국과의 해군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브라질 해군은 남미 최강이었지만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에서 한국의 해양 보안 협력을 요청했어요. 이들 국가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거든요. 나이지리아 해군 참모장 아와르 가메보는 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냈어요. 서아프리카 해역의 불법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갑자기 밀려든 주문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별했어요. 진정으로 해양 안보가 필요한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어요. 해양 주권 침해를 받고 있는 국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평화 목적으로 사용할 국가 등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해양 안보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함정 건조부터 승무원 훈련 정비 시설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한 겁니다. 이런 한국의 접근법은 기존 무기 수출국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주로 무기만 팔고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어요.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주변에는 든든한 파트너들이 생겨 있었거든요. 페루, 필리핀, 베트남 등이 한국을 적극 지지했어요. 이들은 한국 덕분에 자신들의 바다를 되찾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제 여론도 한국 편이었어요. 한국이 약소국들을 도와 바다의 정의를 세웠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전략적 해안에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고철 군함 몇 척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해양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한국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얻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함정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15억 달러가 넘는 계약이 성사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얻은 국제적 위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해양 안보의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어요.
작은 나라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요. 중국의 일방적 해양 패권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해양 질서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은 고철이던 배를 무기로 만들고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당황했고 세계는 감탄했어요. 이건 그저 무기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진정한 리더십이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리더십 말이죠. 작은 나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 결과 한국 주변에는 든든한 동맹국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이제 한국과 함께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군사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요. 무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 감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한국이 전한 것은 전투함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바다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베트남의 어민들도 필리핀의 어민들도 이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라도 큰 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